12억을 내고 들어간 새 집. 어느 날 문을 연 순간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앞에 서 있던 건 검은 옷을 입은 용역들이었습니다. 분명 단 하루 만에 완판된 고급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2년이 지나도록 절반은 여전히 빈집이고 65세대는 계약 해지 소송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12억을 낸 사람들이 왜 자기 집 앞에서 용역과 마주해야 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이 평범해 보이는 단지 뒤에 숨은 책임의 사슬이 어디서 끊어졌는지, 그리고 그 끝이 왜 지금 여러분의 계약서와 연결되는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완판이라는 단어는 보통 성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완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4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보태 12억을 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고급 타운하우스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완판된 단지였습니다. 전 세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청약을 넣던 날 그는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당첨됐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집을 손에 넣었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방을 어디로 할지, 테라스에 어떤 화분을 놓을지 그런 상상을 하며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한 건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용역이었습니다. 새 집 앞에 용역 인력이 들이닥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 내가 이방인이 됩니다.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나오지도 못합니다. 눈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고성이 오갑니다. 몸이 부딪힙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립니다. 며칠 전까지 모델하우스에서 웃으며 안내받던 그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현장에서는 거친 말과 위협까지 오갔다고 전해집니다. 새 집 문 앞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12억짜리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청약통장 하나 붙들고 몇 년을 버텨 겨우 잡은 내 집. 그 문 앞에서 낯선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자신을 상상만 해도 아찔한 장면입니다.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그럼 이 단지가 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분양가는 8억에서 12억, 평균 경쟁률 4.39대 1로 전 세대가 완판됐습니다. 2021년 봄, 부동산 호황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 139세대, 모든 집에 개별 테라스가 딸린 단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상품이었습니다. 완판이라는 두 글자가 그 완벽함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완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 전혀 다른 숫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절반만 채워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빈집입니다. 하루 만에 완판된 집의 절반이 2년이 지나도록 불 꺼진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완판은 보통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완판이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12억을 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이 단지는 어떤 곳이었길래 12억짜리 꿈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이야기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방금 숫자로 보신 그 고급 타운하우스가 분양을 시작한 곳입니다. 하루 만에 전 세대가 완판됐고 그것도 2021년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호황기였습니다. 완판, 이 단어는 보통 성공의 증거입니다. 다 팔렸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집을 원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산 집이라면 최소한 부실할 리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완판은 안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지의 진짜 실체는 준공 시점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정된 준공 시점은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계약자들은 그 날짜만 바라보며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날, 집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을 짓던 회사에 있었습니다. 시공사인 동강건설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법정관리란 회사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이 회생 여부를 관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을 짓던 회사가 스스로 서 있기도 버거운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약속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책임 준공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시공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한 날까지 이 건물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보증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책임 준공은 9개월 넘게 지연됐습니다. 반드시 짓겠다던 회사가 흔들리자 공사도 함께 멈춰선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이 올라간 뒤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마감이 안 된 골조가 그대로 드러났고 계단 난간은 흔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춰 섰습니다. 새 집이었습니다. 12억짜리 새 집. 그런데 그 안의 풍경은 마치 수해가 지나간 복구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부어 들어간 집에서 사람들은 물 새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완판이 왜 안전의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집이 잘 팔렸다는 사실과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과 실제로 벽돌이 쌓이는 순간 사이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커다란 틈이 있었습니다. 139세대가 모두 팔렸지만 그 완판은 이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수와 곰팡이, 흔들리는 난간, 새 집이라 믿었던 곳은 수해 복구 현장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실 시공은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공사가 무너졌으면 누가 이 집을 대신 책임져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분양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집 한 채가 지어지고 팔리는 과정에는 3명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서로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시행사입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사업의 주체자입니다. 이 땅에 집을 짓겠습니다. 여러분께 팔겠습니다. 라고 판을 짠 사람이 바로 시행사입니다. 이 단지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보정 PJT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입니다. 실제로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붓는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 단지를 지은 건 동강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 이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가 빚을 못 갚아 법원이 회생 여부를 들여다보는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탁사입니다. 이 역할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분양 대금을 대신 보관하고 관리하는 금고지기입니다. 여러분이 낸 12억이 시행사 주머니로 곧장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이 끝날 때까지 돈줄을 주고 지키는 역할입니다. 이 단지의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주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묶어보겠습니다. 무거운 가마 하나를 세 사람이 함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마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12억을 낸 입주민입니다. 시행사가 앞을 잡고 신탁사가 돈줄을 주고 시공사가 실제로 짓는다. 세 어깨가 균형을 이룰 때 가마는 안전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중 한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짓던 시공사가 법정 관리로 주저앉은 겁니다. 어깨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행사와 신탁사 두 사람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남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가마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마를 붙드는 대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태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부실 시공이 아니라 책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시행사와 신탁사 사이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은 정면으로 엇갈립니다. 누가 먼저 약속을 어겼는지, 누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오가는 이야기마다 서로의 설명이 다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시공사가 멈춘 뒤 두 책임 주체가 손을 맞잡는 대신 등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가마 위에 앉은 입주민은 어땠을까요? 자기 돈 12억을 낸 사람들이 대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시행사에 물으면 신탁사를 가리키고 신탁사에 물으면 시행사를 가리켰습니다. 책임을 물을 곳은 분명 존재하는데
정작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요청받은 자리마다 돌아온 건 침묵이거나 우리가 답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새 어깨가 함께 짊어졌어야 할 무게가 이제 아무의 어깨에도 얹혀있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그렇게 서서히 바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터집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시간은 입주민들 편이 아니었습니다. 중도금은 묶였고 계약서 속 내 집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갈등은 서류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밝다는 뜻밖에도 선입주였습니다. 정식 입주 전에 미리 집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 이른바 체험 입주입니다. 이미 준공이 미뤄질 대로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근에 월세를 얻어 버티던 사람들에게 내 집에 먼저 들어가 살아본다는 건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계약하고 내 돈을 낸 집입니다. 그 집에 먼저 들어가 살아보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심탁사 측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정식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의 점유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곧 그 공간을 비우고 넘기라는 명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이 나선 겁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뒤집힙니다. 8월 말 현장에 용역 인력이 들어왔습니다. 심탁사가 투입한 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안으로 진입해 현장 점거에 나섰습니다. 도입 후에 잠깐 스쳤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순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정식 입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 집 문 앞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뒤엉켰습니다. 밀고 밀리는 다툼이 이어졌고 곳곳에서 고성이 터졌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그저 새 집 하나를 꿈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측은 서로를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누가 먼저였는지는 지금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저희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남습니다. 법으로 풀어야 할 자리에 힘이 먼저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돌의 한가운데 정작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을 짓겠다던 시공사는 이미 법정 관리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업을 책임진다던 시행사, 돈줄을 쥔 신탁사.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자리에서는 명쾌한 답 대신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만 오갔습니다. 누구 하나 앞에 나서서 이건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따져야 하느냐고. 돌아온 건 대부분 침묵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자리에 없거나 답변할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됐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용역과 소송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문 앞에서 몸으로 부딪힌 건 계약서 한 장을 손에 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한 것이라곤 완판된 새 집을 믿고 12억을 낸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을 넘어섭니다. 돈을 낸 사람은 이방인이 되고 책임질 사람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힘이 채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용인 한 단지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안 됐지만 저건 운 나쁜 어느 한 단지의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용인 땅에 이 사건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또 다른 현장이 있습니다. 주네브라는 이름의 거대한 상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려 4,460억 원을 들여 만든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점포만 1,378개, 연면적은 약 6만 평. 당시 서울의 코엑스몰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직후부터 절반 넘는 점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준공된 지 올해로 19년이 됐습니다. 19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인이 될 시간 동안 이 거대한 건물의 상당 부분이 불 꺼진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끝은 어땠을까요? 2025년 이 상가를 운영하던 시행사 주식회사 주내부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은 15억 원이었는데 갚아야 할 빚은 751억 원이었습니다. 자산의 약 49배에 달하는 빚입니다. 코엑스몰보다 크게 지어 올린 꿈이 자기 자산의 49배짜리 빚만 남기고 끝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주내부도, 죽전의 그 타운하우스도 시작은 전혀 초라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코엑스보다 큰 대형 상가였고 한쪽은 하루 만에 전 세대가 완판된 고급 단지였습니다. 크고 화려하고 잘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이 안전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모가 크니까 안전하겠지? 저렇게 잘 팔렸으니 튼튼하겠지. 하지만 이 두 현장이 똑같이 증명하는 건 정반대입니다. 완판도, 대형도, 고급도 안전의 보증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용인만의 특별한 불운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보면 같은 신호가 전국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먼저 다 지어놓고도 끝내 주인을 못 찾은 집, 이른바 악성 미분양입니다. 2026년 들어 이 숫자가 전국 3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이 3만 가구를 넘은 건 2012년 이후 무려 14년 만입니다. 이미 다 지어진 새집 3만 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인을 기다리며 불 꺼진 채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완판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풍경이 지금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 것은 집만이 아닙니다. 상가도 비어갑니다. 2025년 1분기 전국의 중대형 상가 10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공실률 13.2%. 그 텅 빈 상가 뒤에는 문을 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폐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97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바로 전해인 2024년에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연속 한 해에 100만 명 안팎이 가게 문을 닫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소매업은 폐업률이 15%를 넘어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그 뒤를 바짝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통계 속 숫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는 어제까지 우리 동네에서 가게 문을 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에 조성한 타운하우스용 땅의 약 70%가 팔리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용인 죽전을 포함해 곳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화려한 분양 뒤에 텅 빈 공간이 남는 패턴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운이라면 위로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구조에서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건 불운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신호가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켜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호 앞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완판은 안전이 아닙니다. 하루 만에 다 팔렸다는 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말도, 고급이라는 말도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죽전의 그 단지가, 그리고 코엑스보다 컸던 주내부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분양계약서 한 장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있습니다. 집을 기획한 시행사, 집을 짓는 시공사, 그리고 돈줄을 쥔 신탁사. 이 세 개의 고리가 서로를 붙잡고 있어야 집이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만 끊어져도 그 무게는 고스란히 가장 약한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바로 12억을 낸 수분양자, 평범한 개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겁니다. 오늘 하루 아낀 몇 천만 원보다 무너지지 않을 계약을 고르는 눈이 훨씬 큰 돈을 지켜줍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책임 준공 조건이 제대로 걸려 있는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한 날까지 짓겠다는 그 보증이 진짜 살아있는지를 보십시오. 둘째, 신탁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 내가 낸 돈이 누구 손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보십시오. 셋째,
실제로 집을 짓는 시공사의 재무 상태입니다. 지금 튼튼해 보여도 그 회사가 흔들리는 순간 내 집도 함께 멈춥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상하게 조용해진 단지나 상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완판이라는 말 뒤에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동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그 신호를 읽어낸다면 다음에 그 집 문 앞에 서는 사람이 우리 자신은 아닐 겁니다.